일단은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로 파병 갔다. 요거는 대체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젤렌스키의 주장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0월 13일에 젤렌스키가 북한이 무기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병력도 파병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요. 아니 근데 만약에 젤렌스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보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걸 또 호응하는 메시지를 낸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시동을 걸고 그다음 우리나라 국정원 대통령 정부가 막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나토가 상당 기간 적극적으로 동조를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하고 나토 태도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러시아하고 북한 태도도 좀 이상해요. 한국이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북러 간 협력은 국제법 틀내에서 이루어지고 한국에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도 마지막에 북한 군대가 어디 있는지 평양에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있긴 있다. 제가 생각하는 가능한 시나리오는요, 이게 병력 파병이 아니라 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전투병을 보낸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러시아가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신과 대화. 지금 글로벌하게 일 하나가 크게 터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요. 미국도 뭐 상당 부분 인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북한이 진짜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을 했는지, 그리고 했다면 어떤 역할을 러시아에서 또 맡게 되는지, 혹시 이게 더 확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 혼란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해서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또 북한이 군대를 보낸다.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이제 3차 대전 가는 길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오늘 오신 게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신다는 거죠? 네. 예, 어떤 지금 현재까지 뭐 판단하실 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까? 그렇죠.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3프로 녹화하러 올 때 마음 편하게 온 적이 없는데 이번엔 특히 좀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이 되고 한 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렇게 저는 우리랑 직접적으로 얽히게 된 것도 너무 염려스럽고 더구나 지금 우리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매우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북한 이제 우리 통일 안 한다. 너네 같은 민족 아니다. 남이다. 근데 그 남도 그냥 남이 아니라 적이다. 그죠, 완전 주적으로. 교전 상대국이다 얘기하고 뭐 얼마 전 무인기 뭐 해서 경의선 동해선 폭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관계 위기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파병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얽히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막 SNS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막 이런저런 동영상들 또는 뭐 증언들, 막 음모론들. 근데 사실 어느 것 하나 진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섣부르게 제 주장이나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또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좀 당사자가 됐고 어쨌든 우리는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그러니까 팩트 체크, 그러니까 이걸 둘러싼 어떤 상황들 그런 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상황들을 그쵸. 예, 현재가 확인된 것까지는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로 파병 갔다. 요거는 대체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북한 러시아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파병 관련해서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졌고 특히 이제 올해 그 6월인가 군사시 그 정상회담하고 군사적 지원까지 포함한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다음에 어떤 걱정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지만 파병설이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이번 10월부터고요. 그리고 젤렌스키의 주장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10월 13일에 젤렌스키가 북한이 무기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병력도 파병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17일 날, 그러니까 10월 17일 날 EU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꼭 집어서 그 숫자까지 10,000명 북한군이 파병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날 그 우크라이나의 그 군 정보기관, 군 정보 총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국장인 부다노프가 그거 사실이다. 3,000명이 이미 극동 러시아에 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파장이 커진 건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한국 국정원이 이제 위성 사진을 근거로 사실 맞다. 그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죠. 그래서 12,000명이 파병이 될 건데 특수부대가. 근데 이미 1,500명은 러시아 극동에 가서 뭐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이런 데서 훈련하고 있다라고 그게 사실로 이제 판명됐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위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근데 또 그 다음 날 19일 날 또 20일 날 우크라이나 정보 기관에서 또 동영상을 하나 내보낸 거예요. 그게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러시아 비품, 군 비품들을 받는 동영상. 그거와 이제 그걸 위해서 뭐 군복 사이즈, 뭐 모자 사이즈, 설문조사 그게 이제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건 뭐 팩트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는 자시할 수 없다. 그래서 22일에 그 안보실에서 자시하지 않을 거고 그 이전에 이미 대통령실에서 모든 그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여기에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22일에 안보실의 제1차장이 앞으로 지켜보겠다. 그래서 북러 군사협력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대응할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황이 심각하면 방어형 무기 또는 공격형 무기, 살상 무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한국 그래서 온갖 이제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대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라든가 또 한국의 주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그 이제 막 정부 발표 같은 걸 보면서 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살상 무기를 왜 제공해야 되는지 뭐 등등의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북한이 파병했다 요 얘기를 이제 유럽 국가들에게 먼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배경은 도대체 뭐 왜 이 정보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나 그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주장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 젤렌스키가 그 얘기를 한 배경 때문이거든요. 그 얘기를 한 게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전선의 상황도 국내 상황도 되게 사면 초과였고 젤렌스키가 그다음에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쿠르스크 그 러시아 본토
점령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풍인 상황이어서 지금 네네네. 쿠르스크 상황도 그다음에 그 전선인 돈바스 상황도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9월에 바로 9월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승리 계획이라는 걸 갖고 야심차게 승리 계획. 예, 그 젤렌스키의 승리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허락해달라.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을 너 본토에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허락을 받겠다라고 하는 승리 계획을 갖고 이제 미국에 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서방의 반응이 좀 냉소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뭐 나토 가입, 뭐 장거리 이런 거 허가, 군사적인 금융 지원 더해주는 거 이게 승리 계획이냐 위시리스트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건 승리 계획이라기보다는 생존 계획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트럼프 만났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젤렌스키 앞에서 나 푸틴이랑 너무 친한데 막 이런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젤렌스키가 미국 가서 그 펜실베니아 군수공장을 민주당 그 의원이랑 방문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이건 선거 개입이다. 굉장히 비판을 했고 그래서 빈손으로 왔어요. 소득 없이 그냥 다시 돌아갔군요. 그랬을 때 젤렌스키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게 뭐였냐면요. 10월 12일에 그러니까 요번 달 10월 12일에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관련해서 서방 20개국이 뭐 미국 다 영국, 프랑스 다 모여서 하는 회의가 열리기로 했었고 이제 젤렌스키는 거기서 자기가 목표했던 뭐 나토 가입 초청이라든가 장거리 무기 허가 뭐 이런 걸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미국에 허리케인 있어갖고 바이든이 못 갔어요. 그래서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끝난 거거든요. 젤렌스키가 북한 파병설을 얘기한 게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너무 상황은 안 좋고 국내적으로 여론도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대선이 누가 될지 모르고 지금 트럼프가 좀 유리하다는 얘기들도 막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미국 대선 전에 뭔가 젤렌스키가 그 젤렌스키 어떤 사건이 터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랑 연관될 줄은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든 젤렌스키는 그 유럽 국가들 혹은 먼저 미국을 포함한 이 서방 세계가 이 전쟁에 발을 뺄 수 없도록 묶어놔야만 어쨌든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예전부터 우리 무기가 포탄이 되게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파병설을 통해서 이제 나토를 직접 끌어들인다거나 아니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총이 있어도 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미 2월에 파병설이 마크롱이 제기하고 그랬었거든요. 프랑스 군들이 그게 이제 그런 파병. 근데 이제 국내 반응이 안 좋았죠, 프랑스에서도. 그렇죠. 특히 독일이 엄청 반대해서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서방의 지원. 나토의 지원, 그게 뭐 장거리 무기 허가건 아니면 파병이건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분위기를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전쟁 우리 중이고 뭐. 그렇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젤렌스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정보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걸 또 호응하는 메시지를 낸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아직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젤렌스키가 사실상 북한이 그 정도로 참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풀려서 뭔가를 발표를 했다면 우리 정부가 우리 국정원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음모론 이런 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시동을 걸고 그다음 우리나라 국정원 대통령 정부가 막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나토가
상당 기간 맞아요. 적극적으로 동조를 안 했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에서 이거 사실로 확인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를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24일 새벽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저쪽 네. 시간으로 23일이고요. 네. 그럼 처음 제기된 17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그동안에 미국은 백악관도 펜타곤도 외무부도 아직 사실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또는 정부 기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나 우려스럽다. 네, 확인해 보겠다라는 스탠스였는데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특히 북한 관련 정보는 네.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 또는 관련 그 당국 간의 굉장히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의 그런 정보를 얻는 방법도 뭐 첩보 위성이라든가 정찰기라든가 이런 게 미국의 기술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이 되고 네. 그런 정보의 공개라든가 해석이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그런 소통도 이루어지고 조율도 이루어지고 예. 한 건데 예.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굉장히 상당 기간 미국 또 미국이 그런 입장이면 당연히 나토도 계속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확인할 수 없지만 네.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우려스럽다라는 스탠스를 유지를 하다가 24일 새벽에 네.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것도 약간 좀 모호해요. 네, 제가 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현지 시간 23일 날 워싱턴 포스트가 그 미국 국방부 장관 오스틴이 그 노스코리안 트룹 그러니까 북한 군이 병사들이. 러시아에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의 그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라고 하는 반증이다. 예. 여기까지는 인정했는데 예.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왜 갔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 북한군이 뭘 하러 갔는지 모르겠다. 뭘 하러 갔는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이건 앞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미국이 인정을 하고 2시간 만에 나토도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스코리안 트룹 두 네. 대가 있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네.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는 아직은 규명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직 그런 입장이라고 네네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미국이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네네. 그쪽에 너무 좀 전황이 안 좋게 돌아가면 해리스의 당선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일부러 사실은 이게 팩트가 맞는데 그냥 아닌 걸로 계속 좀 뭉개는 거 아니 이런 이제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결국 인정하긴 했는데 네. 그러나 뭐 하러 왔는지는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좀 모호하죠. 네. 그런데다가 근데 네. 문제는 그 미국하고 나토 태도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예. 러시아하고 북한 태도도 좀 이상해요. 러시아는 되게 화내지 않았어요? 화내긴 했는데요. 네. 꼭 집어서 부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10월 초에 막 네. 그때부터 부분적으로 막 제기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절대 사실 아니다 이거 페이크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17일 정도부터 막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국정원 막 이런 다음엔 오히려 침묵을 지켰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그러다가 네.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게 10월 21일부터예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21일에 네. 지금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 초치했죠. 예, 초치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 되게 이제 그 외교적인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은 국제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 전혀 위해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특히 그 23일에 조선일보가 서면 인터뷰를 했거든요. 거기서 파병했냐 안 했냐 사실을 얘기해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식적인 정보가 없어서 난 진유하기를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대사가. 대사가. 그다음에 또 21일 날 그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인 페스코프가 또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거기 대해서도
아니 한국이 이렇게 주장하면 미국이 인정을 안 하지 않냐. 이게 되게 모순적인 상황 아니냐. 그때는 아직은 미국이 인정하기 전이니까요. 네네네네. 모순적인 상황 아니냐. 이 사건은 딱 그 정도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북한이랑 하는 건 국제법 틀내고 뭐 한국에는 피해가 안 가고 이건 우리가 누구랑 협력하는지는 주권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그래서 보냈냐 안 보냈냐라고 하니까 예. 국방부에 물어봐라 이랬어요. 그 평양에 물어보라고 뭐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가 그 24일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바로 이게 가장 최근인데요. 드디어 이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하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입장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건 날조된 거고 페이크고 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에 개입하는 순간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이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협력 북러 간 협력은 국제법 틀내 똑같은 얘기죠. 또 국제법 틀내에서 이루어지고 한국에 전혀 위해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마지막에 북한 군대가 어디 있는지 평양에 물어봐라라고 얘기해요. 네네네네. 걔네 군대니까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평양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한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고요. 그러니까 안 왔다 뭐 이래도 될 건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꼭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뭔가 과장됐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 평양에 물어봐라. 평양에 물어봐라. 나는 정보가 없어서 얘기 못 해준다. 뭐가 있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어조를 써요. 예를 들면 북한은 지금까지는 2개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북한 유엔 대표가 이거는 이 파병설은 그 우리의 북러 관계 협력을 훼손하고 우리 양국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그래서 난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안 보냈다 얘기는 안 하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22일 날 김여정이 또 담화문을 냈는데 그 무인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 무인기 보내서 막 경선 폭파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김여정이 또 담화를 내면서 이 문제도 얘기를 했거든요. 엄청 세게 그 북한은 굉장히 센 그 수사를 쓰잖아요. 제가 그걸 제 말이 아니고 그대로 옮기면 그 한국 그러니까 서울하고 키예프 북한에서는 키예프라고 하거든요. 키예프의 이 정신 나간 것들이 감히 핵 보유국한테 어이없는 망언을 하고 있다.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보냈다 안 보냈다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프로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있기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일단은 젤렌스키는 굉장히 하여튼 궁지에 몰렸다. 그래서 뭔가를 미대선 전에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매우 안 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됐었다. 그리고 딱 마침 그때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돼서 막 군복받고 뭐 이런 거가 공개가 됐고 우리 정부가 꽤 적극적인 확인을 해줬고 미국과 나토는 약간 좀 한 일주일간 가까이 이렇게 좀 버티다가 한 5일 정도 부분 인정을 하긴 했지만 그 인정도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거나 젤렌스키가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온도차가 많이 나는 그리고 나서 북한과 러시아도 뭔가 이렇게 시원스럽지 않게 얘기는 하는데 막 화를 내긴 하는데 하고 팩트에 대해서 얘기는 잘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2024년 제가 보여드린 이게 폴리티코에 난 건데요. 여기저기 다 났는데요. 이게 이제 2월 29일이에요. 요때가 그때 마크롱이 파병 검토해보자 이럴 때였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는 스톰 섀도우 같은 거 이미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은 파병 안 돼. 그다음에 독일의 스톰 섀도우에 해당하는 게 타우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인데 그것도 못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숄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타우루스를 보내게 되면 네. 점원 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그거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점원 트룹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미 영국이랑 프랑스가 그런 목적으로 이미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의 트룹이 독일은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됐는데 네. 다음 보시면 이게 키이우의 굉장히 중요한 그 미디어거든요. 네. 거기서 그 영국의 하원 의원이 숄츠가 아주 민감한 정보를 노출 청기 누설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영국 프랑스의 군인들이 현재 그 우크라이나에 와서 네네. 뭔가 이렇게 무기 이렇게 쫙 만지는 도와주고, 거를 도와주고 있는 거를 숄츠가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 보내. 왜냐하면 그럼 직접 개입이 돼. 트루비 가야 되잖아. 영국 프랑스처럼 우리 못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막 논란이 있으면서 영국 정부가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 스몰 넘버에 전문가들은 가 있긴 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서방의 스페셜 포스 그 특수부대가 가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건 모두가 안다. 다 알려진 단지 비밀 아니냐?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 예. 그러니까 대내비? 자기들만 비밀로 하는 의문 네.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주장하는 것 중엔 이미 돈바스에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공격해서 러시아군이 전사했는데 그중에 뭐 6명의 북한군 장교가 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파견된 트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서방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북한군이 거기 가서 무기 이렇게 뭐 도와주고 하더라도 그거는 양쪽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러시아 주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왜 미국이 그렇게 시간이 걸렸나를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죠. 그러니까 공병이나 노동력 파견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파견하는 게 이제 전투병이 아니고 공병이라든가 또는 그냥 정말 그 노동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바스 같은 경우요. 거기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지금. 근데 러시아는 그 사개 점령지를 자경토라고 절대 못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 주격전 지역이기 때문에 초토화됐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길 정리하고 재건하고 하는 노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는 쿠르스크 같은 경우는 러시아 본토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본토니까 러시아 본토니까 후방 지원해주는 그런 그런 식의 공병이나 노동력을 이제 파견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늘 오전에 미국 국방부에서 트룹이 있는 건 맞다, 군대가 있는 건 맞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전투병을 보낸 거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아까 오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전투병을 보낸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러시아가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러시아가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지. 그러니까 그 오스틴은 러시아가 북한하고 이란에 국어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북한군 파병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다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병력도 모자라고 무기도 모자라니까 북한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람들이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 한번 그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거 체크 될까요 이게? 제가 한번 물론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무기를 한번 따져볼게요. 러시아의 무기요? 네, 러시아 무기 상황이 어떤가. 물론 지금 이미 가긴 했는데 북한 무기가 일단 따져보시면 이게 2024년 3월에 CNN에서 독점 기사로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러시아가 한 달에 생산하는 포탄이 25만 발이라 1년에 300만 발을 생산을 하는데 나토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다 합쳐서 1년에 120만 발밖에 생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생산하는 그 포탄 양이 미국, 유럽, 서방 전체가 제공할 수 있는 양의 3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게 그거잖아요.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을 이 제공하는 그거보다 3배나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그러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CNN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유럽의 안보 싱크탱크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이거 얼마 전이에요. 2024년 9월이에요. 거기서 러시아 군산복합체를 쫙 점검을 한 거예요. 2024년. 네. 그러면서 결론은 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러시아가 계속 포탄량을 늘리는데 거의 매년 전쟁 후에 더블로 늘어나고 있다. 배씩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나와서 러시아 경제 전시 경제 말씀드리면서 군수 공장 막 풀로 돌리고 막 더 짓고 막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에스토니아의 그 정보 기관에서 나온 건데 에스토니아가 왜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하냐면요. 일단 발트 3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옛날에 소련에 속했었고 바로 붙어 있고. 네. 그다음에 에스토니아는 더 문제가 뭐냐면요. 에스토니아 지금 인구의 25%가 러시아인이에요. 그런데 또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모여 있어요. 한 군데. 그래서 예전에 2014년에 크림반도 러시아가 합병했을 때 우리도 가자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을 때 제2의 크림반도가 될 수 있는 곳이 에스토니아. 왜냐하면 거기도 크림도 그 당시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갔잖아요. 우크라이나 동남쪽도 약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에스토니아도 우크라이나보다 더 인구 상황은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 러시아계 인구가 17% 정도였는데 에스토니아는 25%니까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 소련에 속했기도 하고 뭐 하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 그래프 보시면 전쟁 나고 지금 더블이 아니라 거의 3배씩 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탄약 생산량만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수리해서 쓰고 옛날 거 수리하거나 고쳐서 한 것까지 다 합쳐서 가용 가능한 탄약량을 다 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정보 당국에서 파악한 그 러시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만큼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생산이나 탄약이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CNN에서 얘기한 거는 생산량이죠. 새로 생산하는 거. 근데 에스토니아에서는 새로 생산하는 거 플러스 뭐 옛날 거라든가 고장난 거 이런 것까지 다 고쳐서 쓸 수 있는 걸 합쳤을 경우에는 2024년에 450만 발이에요. 그래요? 근데 EU하고 그 미국이 다 해서 1년에 줄 수 있는 게 120만 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EU는요. 그 탈냉전되고 군축 막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화 때문에 제조 시설들이 막 밖으로 나가고. 근데 러시아는 내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GDP나 이런 거 러시아가 훨씬 떨어질지 몰라도 바로바로 쓸 거 생산해서 내는 능력이라고 더구나 지금 막 풀로 가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물론 전쟁 중이니까 포탄이나 이런 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 포탄 미사일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절박하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병력을 한번 따져볼게요. 네. 일단 포탄 같은 것들은 러시아가 지금 생각보다 꽤 충분하게 생산해내고 있고, 일단 병력은 부족하니까 뭐 여기저기 잡으러 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전쟁은 상대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팩트를. 근데 일단 이제 러시아는 정규군이 한 115만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푸틴이 계속 정규군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는 2024년 12월까지 정규군 150만에 예비군 합쳐서 240만으로 만든다가 이제 목표예요. 근데 이거 말고요. 정부론이 그 전쟁 나던 해 9월에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 내려서 30만 모았잖아요. 재작년에. 전쟁 나던 해. 근데 그때 막 난리 나니까 2023년부터는 계약병으로 했는데 제가 월급 너무 많이 줘갖고 많이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한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3만 명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발표가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 하더라도 꽤 많은 인원을 모은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푸틴이 2023년 12월에 말한 거로는 지금 전선에 러시아 군인이 60만 명이 배치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상황에 비하면 병력 문제가 그러니까 당장요 그 쿠르스크 네. 그 점령 있었고 이제 돈바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 밀리고 있거든요 두 군데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쿠르스크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것도 거의 절반을 러시아가 다 수복을 했고 네, 수복을 했고요. 네. 돈바스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제일 중요한 그 도네츠크 전선에선 네. 너무나 빠른 속도로 러시아가 진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병력이 뭔가가 유지가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 상황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떤 분들은 지금 전사자가 러시아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요즘에 왜 이 정프로님도 보시면 요즘 기사에 네. 요즘 러시아가 갈아 넣는다 자기 병력들을. 네네네네. 그래서 하루에 1,200명씩 죽는다 전선에서 막 이런 보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네. 거죠. 근데 일단 이거는 완전한 팩트 체크 불가능해요. 이것도. 양쪽 발표가 너무 다를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전시에는 이 사상자는 기밀이잖아요. 그렇겠죠. 자기 건 축소하고 상대 건 늘리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국도 공식 발표한 적은 있어요. 러시아는 2022년 9월에 마지막 발표했는데 사망자가 6,000명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2024년 2월에 마지막 젤렌스키가 발표했는데 군 사망자가 3만 1,000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믿을 수 없어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최근이 2024년 올해 9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넘는 군 사상자가 났다라고 이것도 특종을 독점 보도를 했는데 다친 사람 포함 사상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요. 우크라이나 군은 사망자는 8만 명, 다친 사람은 40만 명. 그다음에 러시아 군대는 사망자 20만 명. 20만? 다친 사람 40만 명. 그럼 합치면 100만이 넘잖아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러시아가 훨씬 크죠. 피해가 훨씬 큰 거죠. 근데 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2024년 6월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더글라스 맥그리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푸틴 일기 때 푸틴 군사고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태역 그 대령이고요. 옛날 걸프전. 그다음에 그 나토 유고 공습했을 때 그거 막 기획하고 한 나름 이제 군사 전문가죠.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이 사상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은 사망이 60만이다. 그다음에 다친 사람까지 합치면 100만이라는 거예요. 사상자가. 반면 러시아군은 사망은 5만에서 6만. 크게 쳐도 6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양쪽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이 팩트가 조정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믿을 만한 통계일 것 같은데요. 이건 러시아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근데 이거는 러시아 정부 통계가 아니고요. 여기 메디아조나나 메두자라고 하는 그곳이 미디어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반정부, 반체제, 반푸틴 미디어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영국 BBC하고 함께 협력을 하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있네? 그래서 러시아에 안 있어요. 리가에 있고요. 거기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러시아 소식을 전하긴 하지만 러시아에는 없고. 그렇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에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보니까 영국에서 좀 서포트를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항상 BBC와 함께 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러시아군 사상자 수 전쟁 나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게 그나마 제일 믿을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 그것도 아니고 반체제고 서방하고 협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인이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근데 여기 7만 2천 명은 보다 중요한 건 이 밑인데요. 이 7만 2천 명은 뭐냐면
명단이 확보가 된 전사자예요. 아. 군 전사자 중에 아예 명단까지 확보된 사람. 아. 근데 그런 사람은 일부겠죠. 그렇게 훨씬 그죠? 많겠죠. 뭐 그거보다 많겠죠. 네네. 그 많은 맥시멈이 이거예요. 120만? 그러니까 12만 명. 아, 12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냐면 이게 러시아의 상속 게시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사망 신고를 하게 되고 상속 게시하게 되면 그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망자 수는 안 가르쳐 주나 봐요. 그런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그렇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상속 게시 등록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절차가 사망 신고를 추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 거기에 따지면 네. 1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비교적 믿을 수 있는. 그나마 그러니까 너무 양쪽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부풀려지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건 또 뭐냐면 주별로 사망자만이 아니에요. 네. 사상자가 몇 명인지를 통계를 전쟁 시작해서부터 이번 9월까지 낸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사상자가 제일 많을 때가 935명이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최근으로 올수록 확 줄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 군의 사상자 수가. 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러시아가 하루에 1200명씩 군인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팩트로서 받아들여야 되나? 라고 저건 지금 다친 사람 포함이죠. 그렇죠. 사상자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빠젤이라고 하는 거는요. 캐주얼티에 대한 그러니까 사망자 플러스 부상자를 친 거거든요. 그게 뭐 진짜 많을 때가 한 900명 정도였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근데 뭐 지금 하루에 1200씩 준다는 거는 사실 믿기가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지금 갈수록 확확 줄어들고 있고 예. 사실은 전쟁 초반에는 러시아군의 피해가 훨씬 컸는데요. 전쟁 지금 이쪽으로 올수록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더 크다. 이제 그래서 아까 그 맥그리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만 명 사망자만 60만 명이다. 그것도 굉장히 과장됐겠지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CNN이에요. 2024년 9월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가 아웃건이고 아웃넘버. 그러니까 무기 면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너무 열세고 병력 면에서도 너무 열세라. 그러면서 여기 이 기사 내용인데 러시아 군인 10명이면 우크라이나 군인 1명밖에 없다라고 여기 지금 써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병력도 크게 그러니까 더구나 상대랑 싸우는 건데 우크라이나 상황, 그다음 서방이 지원할 수 있는 무기의 그 양,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병력 상황에 비하면 러시아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무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타임즈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를 그 소스로 삼아서 북한이 거의 뭐 800만 발의 포탄을 보냈다 막 이런 그 기사를 내보냈어요. 여기는 그냥 밀리언스 오브라고 써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뭐 거의 한 800만 발 보낸 것 같다. 한국의 국정원의 어떤 소스에 의하면 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쨌든 뭐 무기 다다익선이니까 받기는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정프로님도 아시겠지만 북한만 보낸 건 아니에요. 우리도 보냈잖아요. 우리도 보냈죠. 그래서 이게 워싱턴 포스트 기사인데요. 이게 작년 12월 기사인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지원했죠. 우회 지원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보낸 포탄이 유럽 전체 국가 합친 것보다 더 많다. 라고까지 워싱턴 포스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남북한이 본의 아니게 군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다 보내고 있는 건 좀 만약에 농담을 하자면.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이게 왜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왜 작년 4월에 미 국방부 기밀 문서 유출돼 갖고 막 도청 의혹 막 거기에 다 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2022년 11월에 우리가 미국에 10만 발. 그다음 2023년 봄에 또 뭐 폴란드에서 33만 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회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뭐 하여튼 이제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정프로님 이제 한번 우리가 팩트 체크가 됐으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네. 만약에 전투병을 파병하면요 이렇게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러시아가 모를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꼭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아도 지금 러시아는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기 잡았고 병력도 무기도 상대와 하는 전쟁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다익선이지만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10,000명, 12,000명 정도 전투병 보낸다 하잖아요. 그만큼 보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말도 못한 만약에 최전선에 그 말도 안 통하는 외국 군대를 투입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혼란만 더 가중되고.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러시아가 이렇게 막 병력이 너무 절박한 상황도 아니고 무기가 절박한 상황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무리를 할 필요가 있냐? 아니 뭐 말씀 들어보니까 굳이 지금 뭐 병력에서도 압도적이고 무기에서도 압도적인 러시아가 북한을 뭐 전투병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조금 해봤자 별로 효과도 없는 거고 어차피 승긴 잡은 거고 오히려 부제공 낼 수 있는 거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한국에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한국이 이렇게까지 민감한 이유는 만약에 전투병이 정말 전선에 파견되게 되면 지금 북한은 진짜 성군에서 막 군과 민간이 구별될 정도로 막 그런 일종의 병영국까지만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실전 경험을 쌓을 거고 무기 어떻게 시험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미국 무기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전선 상황에서 이렇게 경험도 없고 러시아 하나도 모르고 이런 투입되면 그 사람들 살아 돌아오기 힘들걸요. 만약에 정말 최전선에 투입된다라고 어떤 분들은 총알바지 보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하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정부나 아니면 이제 뭐 여당 이 관련된 국회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여쭤봤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막 뭘 하는 것 같은 이거 메시지 보내는 이유가 뭐냐? 북한이 설령 파병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뭐 자동 유입되고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그분 말씀은 북한이 그렇게 전투병으로 만약에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실제로 그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러시아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낸다는 거예요. 일견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막 무슨 살상 무기를 보낸다 뭐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관계 포함해서 하여튼 굉장히 이 전쟁이 우리가 좀 껴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프로님이 핵심을 지적하셨는데 강력하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파병으로 이어진다든지 살상 무기로 이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저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러시아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렇게 무리를 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방도 하고 있는 군사 고문관이나 군사 기술자 파견이거나 아니면 전투병이 아닌 공병이나 인력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추측을 하는데 지금 막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실현적 예언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말이 시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예언이나 지금 같은 게 추정이죠. 또는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켜 와서 결국 그걸 실현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한테 너 파병했지 전투병 파병했지 했네 했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뭔가 막 행동의 악순환이 돼서 결국은 정말 북한군이 전투병을 파병하는 상황이 온다든가 또는 우리가 북한, 러시아 너네 계속 그러면 우리 파병한다. 살상무기 보낸다 하다가 그게 또 어떤 행동들을 불러일으켜서 실제 우리가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거는 우리 상황에선 재앙이죠. 그렇죠. 젤렌스키가 야 너네 약속한 거 지키세요. 지금 저 북한 들어온 거 보셨죠? 증거 보셨죠? 자 빨리 이제 우리한테 무기 보내세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설령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팩트에 근거해서 네. 이런 상황이면 러시아가 무리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얼마든지 예상 틀릴 수 있고 진짜 전투병 파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라고 전문가들 중 누구도 예측한 사람 없는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전투병을 파병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더더구나 우리는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제 생각도 약간 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혹은 우리가 막 그 뭐랄까 이게 침략국에 대해서 너무 혹시 과반 반응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분 얘기는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6.25 때는 우리랑 뭐 상관 있는 나라들만 왔냐. 그때 뭐 여기 전 세계에서 막 도와주러 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린 너무 위험해요. 네. 이 한반도가 지금 말하잖아요. 3차 대전이 어디서 터져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 만약 세계 정세가 너무나 위험한데 3차 대전이 어디서 터질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네 군데가 우크라이나, 중동, 네. 대만, 한반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린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전투병 파병이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10,000명, 뭐 20,000명으로 지금 전장의 상황이 결과가 바뀔 수 없어요. 네. 무의미한 죽으면 아까 총알바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처음에 아주 특수 정예부대를 보낸다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니 네. 또 오늘 보도에서는 정말 신참 어린 그 북한 이제 막 신참 그 군인들이 갈 거다. 너무나 불쌍한 그 어린 북한 그 청년들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생만 있는 것이지 이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도 없고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으로 그럼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쟁의 결과도 못 바꾸는데 러시아하고 관계는 완전 끝인 거죠. 끝인 거죠. 예. 끝인데 이제 우리 솔직히 러시아랑 북한이랑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 기술 같은 거 얻어오고 핵 기술. 네. 제일 위험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한 단계의 기술이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대기권 재진입인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기술을 러시아가 줘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게 북한은 병력 주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근데 지금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병력이 그렇게 궁한 상황이 아니에요. 있으면 더 많으면 좋지만 무기가 그렇게 궁한 상황이 아니고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데도 북한 무기 별로 뭐 성능도 안 좋다면서요. 뭐 좋을 리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거 받고 그렇게 첨단 핵기술을 준다고요? 그거는 10,000원 받고 100만 원 주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걸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리고 러시아는 그 정도의 첨단 기술, 군사 기술을 타국에 이전한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고맙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핵심 기술을 내줄 정도는 아닌 거다. 그럴 만한 무기가 그렇게 궁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으로 우리 한러 관계가 악화됐다 그러면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는 계속 더 밀착할 거고 더 삐뚤어질 거고 그러면 그 기술 안 준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우리 국정원에서 너무 이걸 좀 일찍 좀 공식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국정원이 조금 일찍
얘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더구나 미국도 인정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예. 전투병 파병이라고 해도 끼어들으면 안 되는 이유는 네. 북한군이 파병했다. 네. 라고 하면 나토가 그럼 우리도 출동할 것 같나요? 그럴 것 같았으면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서 확인해주고 우리 국정원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는데 왜 미국이랑 나토가 안 가냐. 그렇게 관망하면서 며칠을 망설이면서 지켜보고 네네네네.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만약에 나토가 파병한다 칩시다. 예. 만약에 북한군이 파병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만약 우리도 파병을 하거나 무기 지원하거나 그럼 젤렌스키가 또 얼마나 서방을 쪼겠어요. 한국도 무기 지원했다. 또는 한국도 파병했는데 너네 나토는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래도 나토는 저는 파병 안 할 것 같지만 네. 만약 파병했다 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에요. 세계대전이죠. 세계대전이고 핵전쟁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연쇄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안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도움되지도 않아요. 네네네네.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어떤 액션이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완전히 바꿔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없다. 예. 오히려 확전. 혹은 뭐 더 길어지거나. 더 심한 격화. 아니면 전쟁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북한군 이제 우리 보통의 이제 미디어를 그냥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본 게 이제 그 북한군들 막 뭐 보급품 받고 뭐 이름 쓰고 뭐 이제 이런 거다 보니까 북한군이 간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러면 북러가 이렇게 막 해갖고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뭐 무기라도 보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체크는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판단을 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오늘 이제 방송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나 밀착을 좀 이렇게 우리가 막고 이런 사태가 좀 오지 않도록 할 방법은 혹시 우리가 뭐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사태 이전에 자주 말씀드리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도 될 수 있을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유독 한반도에서 막 글로벌 사우스 막 이런 나라들은 중립인데 유독 한반도에선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북러가 밀착하고 있는 건 맞는데 중국도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중국은 북러 밀착을 상당히 경계하고 그렇죠. 거리 두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북한 중국도 사이 되게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북중러 맞다. 그래도 어쨌든 중국이 북한하고도 그 돈독하고 뭐 러시아하고 특히 이제 저 돈독하니까 그렇죠 쳐도 북중러 이럴 때 우리가 그럼 우린 한미일 이렇게 대응하는 건 굉장히 일차적이고 초보적일 수 있고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 쪽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구도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게 좀 더 고차원의 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 사태 전까지는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땡기면 얼마든지 우리 쪽으로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한테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 나기 전에 러시아 자동차 시장 1위가 한국, 핸드폰 시장 1위가 삼성, 가전제품 시장 1위도 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위험한 거죠. 중국에 너무 이렇게 의존도가 커지니까. 그럴 경우 가장 이상적인 해독제가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은 정말 매력이 있지만 하나도 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다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요. 러시아가 전쟁 후에도 우리가 뭐 제재 참여하고 뭐 독자 제재도 하고
그다음 한미일 막 이렇게 편에 확실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작년에도 북러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그 바로 전날 러시아 외무부 차관 로덴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국 정부한테 한국 정부가 우리 북러가 만나서 무슨 얘기할지 궁금하면 상세 정보, 세부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어. 한국이 물론 제재에 참여한 비우호국이지만 네. 그래도 중요한 무역 파트너잖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네. 심지어는 미 기밀문서 네. 다 노출돼서 네, 한국이 간접적으로 무기 지원한 거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도 그 당시 러시아 대사 꿀리기였거든요. 그 사람이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증거가 어디냐. 난 모르겠는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세계가 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한 거예요. 그다음에 당장 푸틴 같은 경우도 바로 요번 올해 6월 달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안 해서 고맙다. 높이 평가한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한 건 아는데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 안 한 걸 높이 평가하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에 언제 그 기대가 있고. 열려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 모든 건 한국에 달려 있고 우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푸틴 2번이나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도 가능할지. 그때는 가능했는데. 이 사태 전까지만 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연루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이유와 더불어서 연루되면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더 긴 시각으로 보자면 어쨌든 러시아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척져서 좋을 건 없는 나라니까 또 우리에 대한 감정도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될 뭐 역할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를 좀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애써 막 강한 메시지나 아니면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맞을까요? 네네. 그렇고 이 앞으로 또 무슨 사태가 또 터질지 모르겠는데 당장은 지금 브릭스 그 정상회의를 의장국이 러시아예요. 전쟁 중에. 그래서 지금 러시아 까잔에서 회의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로 근데 갈 수 있나요? 다들 그렇게? 근데 지금요 36개국이 갔어요. 그럼 들렀다 가면 되죠 참. 그다음에 그 36개국 중에 22개국은 다 정상에 갔어요. 인도, 그 중국, 시진핑 뭐 당연하고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뭐라 하는데도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재 중인데? 네, 그래갖고선 지금 푸틴이 그 22개 정상 모두와 단독 정상 양자회담을 하기로 하고 있는데 그럼 분명히 기자회견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질문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니까. 그때 푸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푸틴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조금 애매한 이야기더라도 우리가 해석하기는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팩트 체크. 현재까지 알려진 팩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전망해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좀 여쭤봤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교수님 지난번에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오늘도 아주 큰 도움 된 것 같습니다. 또 변화 혹은 뭐 움직임이 감지될 때 꼭 저희에게 이렇게 또 지혜를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6,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